학생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인항공기 시스템 및 설계 5주차 수업이고요.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은 디자인 옵티마이제이션, 최적 설계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최적 설계가 갑자기 항공기 설계에서 왜 나왔냐 하면은 첫 번째 시간인가요? 두 번째 시간에 그 MDO, 멀티디시플리너리 디자인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그 최적 설계를 이용한 최적 설계 해석 최적 설계법을 이용한 항공기 설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바 있죠. 그래서 디자인 옵티마이제이션 부분을 조금 다루고 지나가는 것이 학생들이 향후에 실제로 뭐 무인항공기든 아니면 다른 항공기든 다른 기계든 설계를 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 가지고 디자인 옵티마이제이션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하루 정도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Introduction to Design Optimization, 최적 설계에 대한 이론을 설명하도록 할게요. 일단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것 자체는요, 최적화라고 보통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것 같아요. 최적화.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것 자체는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서 내가 원하는 어떠한 최적의 어떤 뭐 위치라든지 아니면 최적의 어떤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을 최적화라고 합니다. 근데 최적화는 보통 수학적으로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수식을 정의한 다음에 그 수식이 가장 뭐 작은 값을 가질 때 아니면 그 수식이 가장 큰 값을 가질 때의 위치들 요런 식으로 최적화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매스메티컬 옵티마이제이션, 그러니까 수학적인 최적화 또는 매스메티컬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릅니다. 이 프로그래밍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얘기하는 C 언어 프로그래밍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최적 설계 이런 방법론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최적화라는 어떤 개념을 수학의 입장에서는, 수학자들의 입장에서는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래서 매스메티컬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매스메티컬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우리 공학자 입장에서는 그냥 최적화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최적화를 한 것은 selection of best element, 그러니까 어떠한 그 최적의 어떤 값을 찾는데요. 그 최적의 값을 선택을 하는데 여러 무수한 그 최적 설계, 그러니까 최적 값에 대한 최적 설계 값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최적 설계 값이 될 수 있는 여러 조건들 중에 가장 좋은 베스트한 어떤 엘리멘트, 하나의 어떤 조건을 찾는 것, 요게 최적화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른쪽 요 그래프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y는 x제곱 되게 간단한 수식인데요. 뭐 당연히 엔지니어링 측면에서의 어떤 설계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수학적인 문제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간단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간단하지도 않을 뿐더러 눈에도 보이지 않는 것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뭐 직관적으로 최적화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기 힘들어서 가장 간단한 것 중에 하나인 2차원 그래프를 그냥 들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y는 x제곱의 함수이고요. 만약에 내가 y는 x제곱이라는 함수 위에서 어떤 최소값을 가지는 위치를 알고 싶다. 최소값이 되는 위치를 알고 싶다고 하면 우리는 직관적으로 알죠. 그냥 x가 0일 때는 y가 0이 되고 이 수식 자체가 어쨌든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의 값이 x가 0일 때의 값이 가장 최소값이 되는 것을 알고 있죠. 그쵸? 근데 이거는 우리는 직관적으로도 알고 있고 수학적으로도 그래프를 하도 많이 그려봤으니까 아는 거지. 실제로 이렇게 간단한 형상들 말고 조금만 복잡한,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뒤쪽에 한번 그래프가 있을 건데, 요런 형상, 요런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아까보다 2차원 그래프보다 그리기는 조금 더 어렵지만 이런 것들도 그냥 사실은 눈으로 보면 대략적으로 여기가 제일 최소값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고 그래프도 그릴 수 있어서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죠. 근데
실제 항공기 설계 아니면은 공학적인 설계에서는 절대 이런 그래프는 나오지 않아요.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뭐랄까 이런 거죠. 지금 보는 요 그래프는 사실 x에 대한, 그러니까 독립 변수가 x 하나에 대한 1차원 함수인 거잖아요. 근데 설계에 들어가면 보통 설계 변수가 적어도 한 10개, 많게는 몇백 개씩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프 형식으로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눈으로 직관적으로는 이게 최적의 어떤 위치겠구나, 이걸 절대 판단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일 때 수학이 도와줘서 수학적으로 여기가 어떤 최적의 위치가 되겠구나, 내가 원하는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겠구나, 이런 걸 판단하는 것을 최적화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옵티마이제이션 메서드, 최적화 기법이라는 것은요, 수학적인 방법, 내가 방금 얘기했던 그 수학적으로 도와줄 때 그 방법, 수학적인 방법인데, 그 옵티멈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이 옵티멈 있죠? 여기 옵티멈이라는 게 한글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최적 위치, 최적 값을 찾는 수학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최적화 기법에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필요해요. 몇 가지 수학적인 정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목적 함수, 우리나라 말로는 목적 함수라고 부르는데 오브젝티브 펑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브젝티브 펑션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최종적으로 만족시키고자 하는 조건을 수학적으로 포뮬레이션 해 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어떠한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에서 이 함수 값이 최소가 되는 그 지점, 그 위치, 그 변수에서의 위치, 그 변수 값을 알고 싶어. 우리는 x가 0인 걸 알고 있지만 x가 어떤 값이 되었을 때 수학적으로 요 값이, 내가 원하는 요 y 값이, 함수 값이 최소가 값이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정의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브젝티브는 보통 이렇게 써요. 오브젝티브는 미니마이즈, 최소화한다. fx는 x제곱 하면 fx는 x제곱이라는 요 함수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목적 함수를 두겠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constraint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오브젝티브 펑션과 유사하게 수학적인 포뮬레이션인데 이런 거죠. 나는 y는 x제곱이라는 함수에서 최소값이 되는, 이 함수값이 최소값이 되는 위치를 알고 싶은데 어떠한 조건 아래에서 이 조건이 요 함수값이 적어도 요 파란색 라인 위쪽에 있을 때, 요 파란색 라인 아래쪽으로 떨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는 최소값을 알고 싶어 라고 할 때 이 파란색 선을 constraint, 제약 조건이라고 불러요. constraint,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최적 설계 중에서, 그러니까 내가 진행하고자 하는 최적의 어떤 방향에서 가지 않아야 되는 위치들을, 가지 않아야 되는 그 범위들을 선정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feasible 도메인이라는 것 자체가 feasibly 유효한 아니면은 가능한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어떤 요런 그 도메인 안에서, 그냥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의 도메인 안에서 그 조건을 만족하는, constraint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도메인은, 영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 안에서만 사실은 함수가 지금 변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파란색 선 위쪽으로만, 파란색 선 아래쪽으로 떨어지면 안 돼. 파란색 선 위쪽으로만 설계가 진행되어야 돼. 최적화가 진행되어야 돼. 라고 조건을 걸어줬으니까, 제약 조건을 걸어줬으니까요. 그래서 요 안에서만 최적화가 진행이 되겠죠.
이럴 때 쓰는 것이 constraint 제약 조건입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가 요 y는 x제곱이라는 요 그래프 위에서 내가 놓을 건데 왔다 갔다 하면서 최저값을 찾을 건데 그 함수가 최소가 되는 어떤 위치를 찾을 건데 얘는요, 얘 파란색은 여기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찾는 중간에 이 안에 여기서부터 이 안에 여기요 여기 여기는 들어오지 마, 여기는 찾으면 안 돼 라는 조건을 부여해버린 거죠.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제약을 한다, 최적 설계, 최적화를 제약한다라는 뜻에서 constraint 제약 조건이라고 부르고요. 보통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보통 수학적으로 문제를 설계 문제를 포뮬레이션 할 때, 최적화 문제를 포뮬레이션 할 때 오브젝티브 처음에 이렇게 쓰고요. 그다음에 요 아래쪽에 내가 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독립 변수가 변할 수 있는 범위를 이런 식으로 적어주고 그 위에다가 constraint를 이렇게 적어줍니다. 지금 이 constraint 같은 경우는 뭐 0.25에 x 플러스 1 해가지고 이 수식을 그냥 포뮬레이션 해놓은 건데, 요 수식보다 적어도 요 gx라고 부르는 요 constraint에 대한 수식보다 적어도 얘보다 같거나 큰 범위 내에서 최적 설계를 진행해 주세요 라고 그 제약 조건을 걸어 놓은 거고, 앞에 있는 w.r.t. 이런 거는 with respect to 라고 해서 무엇과 관련해서 무엇에 대해서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요 두 개가 요렇게 수학적으로 정의되는 범위 내에서 fx가 최소가 되는 조건을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요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떤 설계 문제의 수학적인 포뮬레이션을 뜻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최적 설계나 최적화를 진행을 할 때 이렇게 수학적으로 정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떤 수학적인 방법들을 이용해가지고 최저값을 찾아내는, 그것이 사실은 최적화라는 어떤 전체적인 프로세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가로축이 독립변수 x고요. 세로축이 종속변수 y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목적 함수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도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요, 변수가요, 목적 함수가요, 하나가 아니고 목적 함수가 두 개 또는 세 개, 여러 개, 멀티플한 어떤 목적 함수가 될 수도 있어요. 요럴 때 쓰는 단어가 다목적 최적화라고 해서 멀티 오브젝티브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멀티 오브젝티브라는 것 자체가 오브젝티브 펑션이 멀티플한 여러 개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다목적 최적화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요 그래프는요, 보면은 x축이 요 가로축이 x가 아니고 f2라고 적혀 있고요, y축이 f1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얘도 둘 다 목적 함수 둘 다 목적 함수를 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요 그래프랑 여기 있는 요 그래프랑 똑같이 보면 안 되고, 얘는 둘 다 가로축 세로축 모두 다 목적 함수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 다시 설명을 할게요. 어쨌든 다목적 최적화, 멀티 오브젝티브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오브젝티브 펑션들을 다루는 여러 개의 목적 함수들을 다루는 최적화고요. 보통은 이 여러 개의 목적 함수들이 트레이드오프, 그러니까 한쪽이 좋아지면 한쪽으로 만약에 우리가 목적 함수의 최소화를 원한다 그랬을 때, 다목적 최적화는 보통 그래요. 첫 번째, 예를 들면 두 개의 목적 함수를 가지고 있을 때 첫 번째 목적 함수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만약에 최적화가 진행되면 보통 두 번째 목적 함수가 커지는 방향이 돼요. 반대로 두 번째 함수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최적화가 된다고 했을 때 첫 번째 함수는 커지게 돼요. 그래서 서로 반비례 관계,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되는 것이 보통의 최적화, 다목적 최적화의 어떤 최적화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비행기를 만들어요. 비행기를 만들 때 돈을 엄청 많이 투자해서 사람들을 많이 뽑았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항공기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비용 손실이 엄청나게 발생을 할 거고, 그러니까 굳이 불필요한 사람들까지 고용을 해서 설계하는 속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용 문제에 대한 어떤 그 효율성이 엄청 떨어지겠죠. 그래서 보통은 설계라든지 아니면은 공학적인 문제에서 여기 보이는 코스트랑 그 비용이랑 efficiency, 효율성은 서로 상반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코스트를 낮추려면은 efficiency가 그러니까 그 금액을 싸게 하려면은 efficiency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코스트가 좋게 되면은 efficiency가 떨어지고, 아니면 efficiency를 좋게 하면 코스트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있고요. 또는 우리가 그냥 익히 알고 있다시피 항공기 날개 설계 입장에서 봤을 때요. 항공기 날개의 에스펙트 레이쇼가 커지면 당연히 그 3차원 날개 효과가 줄어들어 가지고 인듀스드 드래그도 작게 발생하고 리프트도 상대적으로 2차원 에어포일이랑 비슷한 값을 나타내게 되죠. 지난번 수업이었나요? 그 에스펙트 레이쇼가 5 이상이 되면은 그 2차원 에어포일 값에다가 0.9만큼 곱해준다. 그런 거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스펙트 레이쇼가 가능하면 길면 길수록 항공기의 유체역학적인 입장에서는, 그 공격학적인 입장에서는 유리하게 되는데, 대신에 날개가 길어지기 때문에 날개가 부러지지 않고 버티려면은 안쪽에 리브랑 스파 그리고 스킨 표면 구조물 있죠. 그런 것들이 더 이렇게 보강이 되거나 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그 항공기 날개의 무게가 중량이 더 증가할 거잖아요. 그래서 공격학적인 입장에서는 에스펙트 레이쇼가 커져야 되지만, 그 구조적인 입장에서는 아니면 중량적인 입장에서는 에스펙트 레이쇼가 작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서로 상반된 구조 입장과 공력 입장에서는 서로 상반된 조건을 갖추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구조도 어느 정도 만족을 하면서 공기역학적으로도 성능이 좋은 날개를 만들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최적화의 문제가 다목적 최적화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다목적 최적화는 보통 파레토 프론트 또는 파레토 스탯이라는 어떤 이런 그래프를 그려요. 물론 이거는 지금 목적 함수가 2개인 경우에 한해서 이런 식으로 그린 거죠. 목적 함수가 여러 개이면 그냥 이렇게 2차원 그래프로 그릴 수는 없어요. 3차원으로 그리든 다차원으로 그리든, 다차원을 그려서 그 중간을 잘라가지고 2차원을 보여줬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목적함수 2개에 대해서 파레토 프론트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보통 그려집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사각형들 있죠. 얘네들은 그러니까 최적화의 조건을 어느 정도 만족하는 위치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면 얘 같은 경우는 목적함수 F1의 값이 요 정도, F2의 값이 요 정도가 돼서 요것도 어느 정도 그 F1과 F2를 적절하게 만족하는 위치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적절한 F1과 F2를 적절하게 만족하는 그 조건이 될 거예요. 근데 명백하게 얘보다는 얘가 F1도 작고 F2도 작은 조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보다는 얘가 훨씬 문제에 더 적합한 최적화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쭉 내려오다 보면은 그 마지노선이라고 부르는 요 라인 위에 있는 요 점들까지 가게 돼요. 얘보단요 얘가 당연히 F1도 더 작고 F2도 더 작을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보단 얘가 더 좋은 조건이고 얘보다 얘가 더 좋은 조건이라서 얘는 내가 최종적으로 이 정도 값이면, 이 정도의 조건이면 F1도 어느 정도 만족하고 F2도 어느 정도 만족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2개보다는 더 나은 조건으로 만족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알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얘가 이 밑으로 더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얘보다 더 낮은, 얘보다 더 작은 F1과 F2의 값을 가지는 어떤 조건을 찾으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아무리 이렇게 뭐랄까, 독립변수를 바꿔가면서 찾아봐도 F1과 F2가 더 작아지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내가 원하는 어떤 최적화 문제에서 F1과 F2를 만족하는 어떤 가장 좋은 최적값이 되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데, 얘만 있느냐? 그러면 그런 조건을 얘만 가지고 있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라 여기서 아래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또는 이쪽으로 만약에 가게 되면 F1은 커지는데, F1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F2는 작아지죠. 반대로 얘가 이렇게 내려오면은 F1은 작아지는데 F2는 커지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F1과 F2에 대한 트레이드오프가 진행이 됩니다. 한쪽이 커지면 한쪽이 작아지고, 한쪽이 작아지면 한쪽이 커지는 그런 조건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그런 조건을 고려해서, 요 트레이드오프라는 조건을 고려해서 최적화 조건을 최적 문제를 만족하는 조건을 찾아봤더니, 얘는 F2는 가장 작은데, F2는 가장 작게 될 수 있는데, F1은 제일 큰 값이 돼요. 그리고 얘는 상대적으로 F1 값은 작아졌는데 F2 값은 조금 커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찾아보면은 이런 식으로 요 빨간색 선에 걸려있는 얘네들 있죠. 얘네들이 사실은 모두 다 최적 설계의 결과들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F1과 F2를 적절하게 만족시키는 조건들이 됩니다. 이해가죠? 왜냐면은 다른 요 바깥에 있는 얘네들보다는 훨씬 F1과 F2를 잘 만족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얘네들 이런 것들 한데 모아놓은 세트를 우리는 파레토 셋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전체적인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것을 파레토 프론트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되고, 이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인가? 내가 원하는 설계 문제에서, 내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설계 문제에서 어떤 것이 그나마 가장 좋겠는가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설계자가 판단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나는 이거 두 개 다 F1이랑 F2랑 둘 다 적절한 수준에서 예를 들면 한 50% 정도씩 만족하는 조건을 찾겠다. 그러면은 여기 B. 이게 그나마 둘 다 적절한 선에서 만족이 되는 옵티멈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 아니다, 나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F1의 치중에서 F2의 치중에서 F2가 조금 더 작은 어떤 옵티멈을 찾겠다, 선택하겠다. 그러면은 요 A라는 여기 초록색으로 보이는 요 부분이 조금 더 내가 더 추구하는 옵티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는 설계자가 선택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자가 선택해주는 부분을 보통 영어로 decision making, 그러니까 한글로 표현하기 좀 어렵네요. 어쨌건 decision making으로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해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다목적 최적화입니다. 다음으로 디자인 옵티마이제이션. 앞에서는 옵티마이제이션 메서드, 멀티 오브젝티브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제 디자인 옵티마이제이션, 우리가 지금 다뤄보려고 하는 디자인 옵티마이제이션, 최적 설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옵티마이제이션까지는 내가 이때까지 수학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디자인 옵티마이제이션은요, 보통 공학에서 많이 씁니다. 왜냐면은 수학에서는 디자인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디자인학과, 이럴 때, 디자인학과 아니면 산디과, 산업디자인학과 이런 데서도 디자인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쪽에서는 최적 설계 이런 느낌으로 별로 보통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산디과는 좀 다르네요. 그냥 디자인학과들 있죠. 약간 미를 추구하는, 예를 들면 아름다운 거, 예쁜 거, 이런 거를 따지는, 이런 것들을 다루는 학과 같은 경우는 디자인 옵티마이제이션을 할 때 디자인을 설계라는 느낌을 잘 안 써요. 그냥 형상을
어떻게 한다 이런 느낌을 쓰는데 공학적인 입장에서는 디자인 옵티마이제이션을 최적 설계라는 느낌, 설계라는 단어를 가지고 표현을 하고요. 보통 디자인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그 표현 자체가 공학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고 디자인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거는 디자인 어차피 우리가 디자인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었던 이니셜 사이징이라든지 컨셉추얼 디자인, 프리리미너리 디자인 이런 것들은 디자인 프로세스가 있죠.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가지고 디자인을 수행합니다. 설계를 수행합니다. 라는 디자인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 설계, 그러니까 최적 설계라는 어떤 조건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내가 이렇게 만들어보고 저렇게 만들어보고 변수를 이렇게 바꿔보고 하는 수준이었다면 디자인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것은 그런 설계를 바꿔주는 그 부분을 최적 설계 방법, 최적 설계 그 매스메티컬 메서드, 그 최적 설계 옵티마이제이션 메서드가 그 부분을 대신해 주는 거죠. 그래서 대신해 주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한 100번의 설계를 수행했어요. 이것도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만들어보고 한 100번 정도 해가지고 그 중에서 그나마 제일 나은,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성능이 좋은 것을 내 설계 결과로 뭐 이렇게 제출하겠어 라고 했다면 그것을 똑같은 그 과정을 그 최적 설계 기법을 이용해서 그 설계 기법을 가지고 와가지고 계획보고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 방수는 이런 건데 요 정도 되는데 요거를 가장 잘 만족할 수 있는 변수의 조건들을 찾아줘 라고 해서 이제 엔터키를 딱 치면은 최적 설계 방법 자체가 그 수학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그 디자인 메소드, 그러니까 옵티마이제이션 메소드 자체가 가능한 한 그런 시행착오의 횟수를 줄이고 가능한 한 빨리 최적의 어떤 최적 조건을 찾기 위한 그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가 손으로 찾는 것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로 최적화 문제를 만족하는 조건을 찾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설계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좋은. 그래서 설계의 효율성, 그러니까 설계에 요구되는 시간을 줄이고 설계의 효율성을 늘리는 방법이 되죠. 그렇게 됐고요. 그러니까 보통은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적인 어떤 공학적인 디자인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예를 들면은, 요거는 지금 그 날개를 디자인할 때의 어떤 설계 문제에 대한 적절한 적절한 그림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형상을 바꾸면요, 형상에 따라서 공기역학적인 그 성능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공격학적인 성능이 달라지고 구조가 당연히 그 형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구조적인 측면이 달라질 것이고요. 그리고 웨이트도 달라지겠죠. 구조적인 측면이 달라지니까. 근데 얘도 서로 이런 식으로 서로 연관성이 있게끔 변하기 때문에 형상이 하나 딱 변했을 때 각각 독립적으로 공력은 공력, 구조는 구조, 중량은 중량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트레이드오프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항공우주 공학에서의 그 설계 문제는 여러 개의 디시플린, 에어로다이내믹스, 스트럭처, 웨이트 같은 여러 디시플린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복합적으로 묶여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여러 개의 목적 함수와 여러 개의 제약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설계 변수는 서로 공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에스펙트 레이쇼라든지 코드랭스라든지 윙스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공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쪽만 변해도 각각의 디스플린이 가지게 되는 어떤 목적 함수들이 다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수학적으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손으로 풀 수도 있죠. 손으로 그냥 얘의 어떤 값은 여기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바로 그냥 도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지 않고 보통은 뭐 예를 들면 날개의 공력 값은 뭐 리프트 값은 얼마가 될 거냐, 조력 값은 얼마가 될 거냐, 아니면 얘가 구조적으로 이게 만족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복잡한 상대적으로 복잡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뭐 공격학적인 측면에서는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뭐 볼텍스 레티스 메서드라든지 아니면 뭐 CFD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쓰고 있다고. 스트럭처 쪽에서는 뭐 그 FEM,
finite element 메소드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 번을 해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컴퓨터에 어떤 자원이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 얘네들을 무작정 많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정된 설계 시간 내에서 무작정 뭐 나는 이런 형상에 대해서 뭐 CFD도 돌려보고 FEM도 돌려봐서 공기역학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성능을 예측하겠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한 횟수를 줄여가지고 그런 실행 횟수를 줄여가지고 전체적으로 설계 시간을 줄여주는 그것이 최적 설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디자인 옵티마이제이션, 최적 설계를 사용한다는 것은 디자인의 효율을 디자인의 효율을 높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디자인에 드는 비용을 줄이게 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최적 설계를 많이 다루고 있죠. 요즘 산업에서. 예전에도요, 그러니까 그 수학적으로 최적화 기법, 옵티마이제이션 메소드 최적화 기법은요, 수학적으로는 요렇게 하면은 조금 더 시행착오 없이 원하는 어떤 조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학적으로는 옛날부터 아마 1900년도 초반인가요? 1800년도부터인가요? 최적화 기법이라는 것 자체는 그때부터 발전을 해왔어요. 발전을 해와가지고, 굉장히 그 많은 산업에서 많은 문제들을 풀 때 사용되고 있죠. 근데 공학적인 측면에서 그 옵티마이제이션 메소드를 이용한 최적 설계가 도입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공학적으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CFD든 FEM이든 공학적으로 뭔가를 해석할 때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두를 못 냈던 거예요. 그냥 최적 설계라는 건 엄두도 못 내고 그냥 형상 한두 가지, 형상 두세 가지 정도만 만들어 가지고 테스트 해보고 이 정도가 적합하다. 그나마 그 중에서 이게 제일 낫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품 출시하자. 이런 수준이었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뭐 컴퓨터 가지고 계속 성능 계산 해보고 이런 거는 엄두도 못 냈고 그러면 당연히 최적 설계도 의미가 없죠. 두세 번 만에 그냥 결과를 도출해야 되니까. 그래서 최적 설계라는 것이 개념상으로는 존재를 했었는데 실제로 산업에 쓰이지는 않았었어요. 한 90년대까지는요. 근데 점차적으로 이제 컴퓨터의 성능이 발전하게 되면서 이제 CFD나 FEM이나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옛날에는 뭐 며칠 걸리고 몇 주 걸리고 이랬는데 지금은 뭐 몇 시간, 몇 분 내에 그 해석이 가능하다 보니까 여러 번 해볼 수 있는 거죠. 예전에는 한 세 번 정도, 형상을 세 번 정도 바꿨을 때 뭐 한 달 걸린다. 지금은 한 100번, 1000번 바꿔도 한 달이 안 걸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으니, 그 정도의 시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최적 설계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설계 결과를 만들어도 항공기나 아니면 자동차의 설계 결과를 만들어도 충분히 가능한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최적 설계라는 것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다. 산업에서 각광받고 있고 그 학계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Gradient and Finite Difference Method라고 해가지고 뒤에서 설명할게요. 그레디언트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기울기를 뜻하고요. Finite Difference Method는 규한 차분법이라고 부르는데 학생들 그레디언트도 그렇고 더군다나 Finite Difference Method 보통 우리는 FDM이라고 줄여서 부르지만 아마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레디언트, 기울기 보통 수학에서도 많이 쓰이고 공학적에서 많이 쓰이고 특히나 어디서 많이 쓰이죠? 제어 쪽에서도 그레디언트를 많이 쓰이죠. 그리고 Finite Difference Method, FDM도 아마 제어 쪽에서 그러니까 제어 쪽에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은 우리 수업 수치 해석에서 아마 다뤘을 거예요. FDM 같은 경우에는 그쵸? 그래서 뭐 생소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뭐 정확하게 어떤 느낌인지 이런 것들은 좀 다뤄볼 필요가 있어가지고 내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Gradient and Finite Difference Method 두 번째 장에서는 첫 번째로 그레디언트, 데리버티브, 그리고 센시티비티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공학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수학적인 측면이나 이 센시티비티 이 부분을 제외하고 그레디언트라는 것과 데리버티브는 거의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는 있어요. 그레디언트는 우리나라 말로 기울기 또는 구배율이라고 부르고요. 그
그다음에 데리버티브는 미분이라고 부르는데 둘 다 이거 F'이라고 적혀있는 얘네들이죠. 얘네들을 표현하는 F'이나 아니면 F2'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표현하는 어떤 방식이라기보다는 표현 방식으로 합시다. 표현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레디언트랑 데리버티브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명확하게 거의 유사한 뜻이긴 하지만 명확하게 같지는 않거든요. 일단요, 이 그레디언트라는 것은 그 목적 함수, 그냥 목적 함수 생각하지 말고 이 함수의 베리에이션, 함수의 변화량인데 어떤 것에 대한 변화량이냐? 독립변수인 x에 대한 변화량에 대해서, 그러니까 x의 변화량에 대해 y 값이 펑션 값이 얼마만큼 변하냐에 대한 수학적인 정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얘를 리미테이션이라는 어떤 요거 델타예요. 델타 x고요. 리미테이션이라는 조건, 수학적인 표현을 이용해서 그 기술을 하면은 델타 x 어떠한 유한한 크기의 x만큼 변할 때 유한한 크기의 펑션의 변화량을 델타 x 이 유한한 크기의 x의 변화량이 0으로 간다라고 조건을 걸고 표현을 하면은 dx분의 df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 이것이 기울기이고요. 요거랑 조금 별개로 데리버티브 우리가 우리말로 표현하면 미분이라고 표현하는 얘 같은 경우는요. 어떤 어널리틱한 펑션, 어떤 수학적인 함수, 요렇게 딱 정의되어 있는 수학적인 함수에 대한 수학적인 기울기를 수학적인 기울기를 도출해 주는 것. 수학적인 기울기를 도출해 주는 것으로 예를 들면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을 때 얘를 수학적으로 미분하면 2x가 되죠. 그렇죠. 2x가 되죠. 그래서 요게 사실은 데리버티브를 표현해 주는 겁니다. 물론 fx가 이렇게 생겼을 때 이 기울기,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요 방법을 이용해도 마찬가지로 x제곱이 나오기는 하는데 얘랑 무슨 차이냐면은 이 데리버티브라는 의미는요. 수학적으로 정의된 요런 함수에 대해서 요런 함수에 한해서 진행이 되는 요런 함수에 대해서 기울기를 도출해 주는 것이 미분이고요. 그래서 도출된 그 기울기를 우리는 미분이라고 하고요. 데리버티브라고 하고요. 그레디언트는 수학적으로 정의된 게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요 함수라는 것 자체가 수학적으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도 되는데 정의되어 있지 않아도 적용이 가능한 것이 그레디언트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수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데리버티브가 조금 더 명확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공학적인 입장에서는 그레디언트가 조금 더 명확한 표현이 될 겁니다. 어찌됐건 데리버티브랑 그레디언트가 혼용돼서 쓰이고 있고 거의 비슷하게 쓰이고 있지만 완전하게 같은 조건은 아니다. 완전하게 같은 표현은 아니다. 라고 이해를 한 것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리고 두 개랑 조금 더 다르게 센시티비티, 민감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디자인, 그러니까 설계 입장에서 쓰이는 표현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레디언트나 아니면 데리버티브처럼 어떤 기울기를 표현해주고 있기는 해요. 기울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설계 입장에서 항공기 코드랭스가 한 1m 정도 커졌어요. 그러면은 공기학적으로 리프트가 얼마만큼 더 증가했을까? 드래그가 얼마만큼 더 증가했을까? 1m 변화에 따라서 리프트가 얼마만큼 증가했는지 그 여부를 알 수 있는 것 그런 것들 보면 기울기나 그레디언트나 데리버티브랑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2차원 에어포일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앵글 오브 택이 어떻게 변화했을 때 리프트 CL 값이 얼마만큼 변하는지 요 그래프 기울기 있죠. 요 그래프 기울기. 요것을 우리는 공학적이니까 그 디자인 입장에서는 민감도, 센시티비티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뭐 데리버티브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데리버티브는 좀 어렵겠네요. 왜냐하면 이러한 그래프 자체를 수학적으로 정의하기가 매우 어려우니까 그레디언트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건데 디자인 입장에서는
앵글 오브 어택 알파라는 요 항목을 디자인 변수라고 보고 요 기울기를 민감도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디자인 필드, 그러니까 디자인 측면에서는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디자인 측면에서 민감도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Variation of an objective function. 그러니까 목적 함수의 변화량이 그 디자인 변수의 유한한 변화량에 대해서 얼마만큼 변할지. 그러니까 디자인 변수가 유한한 크기를 가지고 변할 건데 그때 오브젝티브 펑션, 목적 함수가 얼마만큼 변할 건지에 대한 그 길기, 그것을 센시티비티, 민감도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보통 민감하다, 민감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런 거죠. 뭐 내가 조금만 자극을 줘도 내가 반응을 하면 그건 민감한 거고, 많은 자극을 줘도 별로 변하지 않고 내가 뭔가 반응하지 않으면 둔감하다고 하잖아요. 그때의 민감도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 변하거나 많이 변하거나 이 부분이 디자인 변수의 유한한 변화량,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내가 얼마만큼 많이 반응하느냐, 내가 그러니까 내가 1이라는 변화량, 내가 1이라는 그 자극을 줬을 때 1만큼 변하느냐, 내가 1만큼 받아들이느냐, 1만큼 반응하느냐, 10만큼 반응하느냐, 이 부분이 오브젝티브 펑션의 변화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느낌에서 민감도라는 것이 이제 공학적인 측면에서 쓰이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렇게 됐고,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항공력학적인 측면에서 날개를 그 바디 퓨질라지에 붙일 건데, 얘의 붙임각, 인시던스 앵글을 1도 정도 변화시켰을 때 얼마만큼 공력적으로 구조적으로 바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기울기를 우리는 민감도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그레디언트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레디언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 수학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Finite Difference Method, FDM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요거는 뭐냐면요, 요거는 그레디언트, 요렇게 수학적으로 정의되는 요 그레디언트를 유한한 크기에 대해서, 얘는요, 이 그레디언트라는 수학적인 정의를 딱 보면은 델타X가 그냥 우리가 델타라는 것 자체가 유한한 크기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인데, 유한한 크기만큼의 x값의 변화량을 고려하는데, 그 x값이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이 델타 x라는 유한한 값이 무한히 작아질 때 정의가 될 수 있는 것이 그레디언트거든요. 근데 이게 무한하지 않고 작은 값이긴 하지만, 이 델타 x라는 값이 작은 값이긴 하지만 유한한 값, 예를 들면 뭐 11 마이너스 뭐 7승, 8승, 15승, 16승 요 정도 되는 작은 값이지만 무한한 값이 아니라 유한한 값일 때, 무한히 작은 값이 아니라 유한한 값일 때의 기울기, 그것을 구하는 방법을 FDM, Finite Difference Method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글로는 유한차분법. Finite가 유한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유한하다는 뜻이고, 이 값이 그 말인즉슨 요 변화량이 유한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글로 유한차분법, 영어로는 FDM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울기를 유한한 크기에 대해서 구하는 수학적인 방법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유도하는 방법은요,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이라고 해가지고 이러한 수식에서 정의가 되는데, 이러한 수식에서 도출이 되는데,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이라는 것은 일종의 시어리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이론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fx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어떤 것에 어떠한 항에 무한한 합으로 그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일종의 시어리 같은 거라서, 얘는 그냥 수학적으로 정의가 딱 이렇게 돼요. 이게 수학적으로 증명이 된 표현이죠.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뭐 fx라는 것은 어떤 함수 값에다가 그 함수의 미분값, 그리고 어떠한 그 유한한 변화량, 요걸 그냥 델타 x라고 부르는데, 유한한 변화량의 곱, 그리고 이런 항이
n개만큼 주르륵 이렇게 더해졌을 때, 그리고 얘네들을 그냥 서메이션이라는 어떤 수학적인 표현으로 묶으면은 이렇게 표현이 될 건데, 만약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얘가 이러한 표현이 마치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르는 함수값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인데, 내가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에 대해서는 뭐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할게요. 어쨌든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은 이렇게 생겼고요. 아마 이게 제어 시간에 많이 배웠을 거예요. 이렇게 생겼고요. 이 중에서 내가 1차 도함수로 부르는 이거 f'이라는 요러한 그 값을 FDM을 이용해서 도출하겠다고 하면은 이 전체적인 항 중에 요만큼을 떼고 뒤에 거는 그냥 쭉 다 날리고요. 앞에 있는 요 수식만 가지고 1차 도함수를 근사할 수 있습니다. 어프록시메이션 할 수 있습니다. 근사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거예요. 일단 요만큼 뒤에 있는 거 이거 다 자르고요. 요 앞에 있는 요거만 딱 갖고 온 상태에서 얘를 이쪽으로 넘겨요.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은 요렇게 되죠. 그리고 얘는 그대로 요렇게 나오고요. 근데 지금 위에서는 fx equal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approximately equal이라고 지금 표현을 해놨어요. 왜냐하면은 뒤쪽에 있는 요 고차항들이 지금 날아간 상태니까 요 앞에 것만으로는 명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지만 거의 명확하다라는 뜻에서 approximately equal, 이렇게 거의 일치하다, similarly equal이라고 붙네. 아무튼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에서 이러한 항들이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n개만큼 무수히 많을 건데, 이 중에서 가장 낮은 저차항이라고 부르는 아래쪽 얘네들 있죠. 얘네들 아니면 두 번째 항 정도까지, 얘네들이 워낙 도미넌트하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하이어 오더 텀들, 그러니까 더 높은 고차항들을 무시하더라도 값 자체는 어느 정도 보존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첫 번째 항만 들고 오더라도, 요 두 개 항만 들고 오더라도 거의 유사하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 되죠. 아무튼 그렇게 됐고, 이 상태에서 그냥 요거만 남기고 x-a를 아래쪽으로 나눠주고 x-a를 델타 h라는 것으로 치환해서 표현하면은 수학적으로 요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쵸? x-a가 델타 h가 돼서 요렇게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거 x요. 요 x를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x는 a 플러스 델타 h가 되니까 요렇게 얘가 요렇게 바뀔 거고요. a는 그대로 들고 오고 아래쪽에 x-a가 델타 h가 돼서 요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요렇게 쓰는 방법이 Forward Difference Method, FDM 중에 Forward Difference Method라고 해서 전방 차분법, 앞으로 차분을 한다라는 뜻이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뒤에서 내가 보여줄게요. 여기서 그냥 설명을 할게요. 내가 기준이 되는 여기가 A라는 점이에요. 쭉 해서 이쪽에 X축이고요. A라는 점이 있는데, 여기서 전방 차분이라는 것은 여기에 X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X가 앞에 있고 A가 뒤에 있어서 X-A라는 것 자체가 이게 플러스 양수의 값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전방 차분을 한다라고 해요. 앞에 있는 어떤 값을 이용해서 어떤 기준되는 어떤 A 값에서 앞에 있는 값을 기준으로 기울기를 계산한다는 뜻에서 전방 차분이라고 부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x가 뒤에 있을 수도 있어요. x가 여기 뒤에 있어가지고 x-a 델타 h가 음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후방 차분법이라고 해서 전방 차분법과는 반대의 개념이 돼요. 요게 방금까지 얘기했던 게 전방 차분법이고요. 거기서 만약에 x-a를 마이너스 델타 h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그러니까 여기 a고요. 여기에 x를 두고 이 값과 이 값을 이용해서 이렇게 기울기를 구하느냐, 아니면은 여기에 x를 두고 이 값과 이 값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하느냐, 요거의 차이거든요. 이해가요? 어쨌든 우리는 델타 x 또는 밑에서는 델타 h로 부르는 요만큼 유한한 차분을 가지고, 유한한 크기를 가지고 기울기를 계산할 건데, 이 유한한
유연한 값을 a라는 점을 기준으로 앞쪽과의 이만큼 거리로 생각을 하겠냐, 이거를 델타 h로 생각하겠냐, 이것을 이쪽 뒤쪽 부분 요거를 델타 h로 생각을 하겠냐라는 것에 대한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전방차분법, 후방차분법이 그렇게 다른 것이고, 앞에서 했던 요 수식 그대로 갖고 오는데, x-a를 델타 h, 그러니까 a-x를 델타 h, 요거는요, 전방차분법은 x-a를 델타 h로 표현한 거고, 후방차분법은 a-x를 델타 h로 표현한 거예요. 델타 h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만 있는 거고, 그 수식, 앞에 있는 수식 요거를 그대로 들고 오면 돼요. 그대로 들고 와가지고 요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으니까 x는 a-h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내려올 거고, x-a가 마이너스 델타 h가 돼서 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거는 델타 h가 붙은 항이 앞쪽에 있고 델타 h가 없는 항이 뒤쪽에 있는 거고, 얘는 델타 h가 붙은 항이 뒤쪽에 있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후방차분법이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중심차분법, Central Difference Method, 중심차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얘는 단순히 그 Forward Difference Method랑 Backward Difference Method의 결과 있죠. 얘들, 이것과요, 이거 두 개를 그냥 그대로 들고 와요. 그리고 그걸 평균을 내요. 평균을 내 가지고 수학적으로 정의를 한 거고, 여기를 보면은 이 위쪽이랑 다르게 얘는 위에 있는 이 두 항 모두 다 델타 h를 가지고 있어요. 다만 앞에 거는 플러스 델타 h고 뒤에 거는 마이너스 델타 h, 요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래쪽 그 분모항에는 원래 델타 h, 전방차분법도 그렇고 후방차분법도 그렇고 그냥 델타 h였는데, 얘가 2델타 h라고 해서 평균값에 해당하는 어떤 2가 곱해진 것이에요. 그래서 Central Difference Method는 단순히 전방차분법과 후방차분법의 결과를 평균낸 결과다, 평균낸 어떤 수학적인 표현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내가 왜 Central Difference Method까지 설명을 하는지 뒤에서 다시 보여줄 건데요. 어쨌건 1차도 함수 First Gradient에 대한 전방차분법, 후방차분법, 중심차분법까지 설명을 했고요. 마쳤고요. 그리고 요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에서 요 항 있죠. 요 항까지를 고려해서 2차도 함수 세컨드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세컨드 그레디언트를 이런 식으로 센트럴 디퍼런스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뭐 그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어떻게 디라이브를 할지 나와요. 그래서 궁금하면 그거 찾아봐도 되고, 아니면 그냥 수학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냥 요거요, 요 부분이랑요, 그 다음에 요 부분에 대해서 요렇게 정의를 하면 얘가 2차 도함수, 2차 세컨드 그레디언트에 대한 FDM, Central Difference Method를 이용한 값이 됩니다. 수학적인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이걸 그대로 써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FDM을 이용해서 First, Second Gradient를 계산하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많은데, 대표적인 것들만 설명을 한 거고, 더 궁금하면 학생들이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앞에서 설명했었던 forward difference, backward difference, central difference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fx는 x제곱이라는 수학적인 함수를 가지고 요 세 가지를 비교해 볼 건데, 일단 a라는 값을 0.6이라고 기준값이 0.6이라는 위치를 두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 어널리틱하게, 그러니까 데리버티브를 구하면요, fx에 대한 데리버티브를 구하면 2x가 될 거고, 그쵸? 그리고 x가 0.6일 때, a가 0.6일 때의 데리버티브 값은 0.6 곱하기 2에서 1.2가 될 거예요. 그쵸? 그렇게 될 거고요. forward difference, backward difference를 그 수학적으로 정의했던 요 수식들 그대로 들고 와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은 0.6을 기준으로 델타 H가 0.2일 때 forward difference는 요 값이랑 요 값을 이용해서 요 두 개의 함수 값을 이용해서
이러한 기울기를 계산하게 됩니다. 백워드는요, 요때에 요 함수와 요 함수의 값을 이용해서 요렇게 그레디언트, 요렇게 그 기울기를 계산해내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계산한 결과는 포워드가 1.4 그리고 백워드가 1.0이 되는데, 아까 얘기했었던 어널리틱하게 그냥 진짜 명확하게 수학적으로 정의되었었던 기울기가, 데리버티브 기울기가 1.2였잖아요. 그래서 1.2보다 지금 포워드 같은 경우는 더 큰 값을 도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백워드는 더 작은 값을 도출하고 있어요. 오차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이나이트 디퍼런스 메서드를 이용해서 계산을 했더니 이만큼의 오차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센트럴 디퍼런스 같은 경우는 얘 0.8일 때와 0.4일 때의 그 함수값을 이용해서 요렇게 지금 기울기를 계산해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계산 결과 값이 1.2, 앞에서 얘기했었던 어널리틱 펑션에 대한 데리버티브 값과 완전하게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그림으로 여기 그래프로 봤을 때도 지금 내가 계속 빨간색으로 이렇게 쳐서 그렇지만 이 검은색 그래프, 그냥 검은색 요 기울기가 어널리틱 펑션에 의한 데리버티브 값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포워드 디퍼런스, 파란색이 백워드 디퍼런스, 초록색이 센트럴 디퍼런스에 의한 그레디언트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딱 보면은 눈으로 딱 보기에도 센트럴 디퍼런스랑 어널리틱 펑션에 대한 그 데리버티브는 거의 똑같이 보이고, 그 포워드 디퍼런스는 더 가파른 기울기가 더 크게 보이고, 백워드 디퍼런스는 그 기울기가 더 완만해 보이죠. 그래서 그냥 눈으로 보기에도 센트럴 디퍼런스가 포워드 디퍼런스랑 백워드 디퍼런스보다는 더 정확한 거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파이나이트 디퍼런스 FDM을 쓸 때는 보통은 센트럴 디퍼런스를 쓰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되게 함수 자체가 이렇게 피크를 이렇게 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쪽 그래프 그 기울기를 쓰고 싶은데 이 기울기를 계산하고 싶어서 여기랑 여기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계산하고 싶고,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만약에 센트럴 디퍼런스를 이용해 가지고 요렇게 요 점이랑 요 점에 대한 수학적인 값을 이용해서 그레디언트 계산하게 될 경우에는, 실제로 그레디언트는 이렇게 되지만 센트럴 이용하면 이렇게 그냥 평평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센트럴 디퍼런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피크가 급격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함수가 아닌 경우에는 센트럴 디퍼런스를 쓰는 것이 유리한데, 나머지들에 대해서는 포워드나 백워드를 쓰는 것이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건 참고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델타 H 값을 0.2라고 해서 그 0.2라고 해가지고 저거랬잖아요. 그 고정을 시켜놨잖아요. 근데 델타 H라는 값은 사실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값이거든요. 얘가 0.2여도 되고 0.1이어도 되고 0.01이어도 되고, 심하면 3승, 4승, 5승 이렇게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얘를 한번 바꿔 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바꿔봤을 때 델타 H가 여기가 델타 H가 1이고요. 여기가 델타 H가 마이너스 20승이에요. 마찬가지로 델타 H가 1이고요. 델타 H가 마이너스 20승입니다. 그래서 델타 H를 줄여가면서 도함수, 그 그레디언트의 값과 그리고 실제적인 그레디언트 값의 상대 오차를 계산해 본 그래프가 왼쪽 그리고 오른쪽으로 도시가 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 델타 H 값을 줄이면 줄일수록 요 도함수의 요 값이 1.3에서 점점 이렇게 작아져요. 그쵸? 여기서부터 점점 작아져서 실제 도함수인 1.2에 근접하게 도함수가 이렇게 그 그레디언트가 계산이 되다가 어떠한 특정 위치 이하로 내려가면, 특정 델타 H보다 작은 값으로 이렇게 떨어지면 갑자기 도함수의 값이 이렇게 이상하게 변하게 됩니다. 이거랑 마찬가지로 렐레티브 에러, 상대의 오차를 계산했을 때 오차의 범위가 약 한 8%에서부터 뭐 1% 이하로 떨어지고 거의 0%, 거의 정확하게 수렴을 하다가 거의 0%에 가까워지다가 갑자기 여기서부터 그 오차가 쭉 올라가게 되죠.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원리상으로는요, 그냥 그 파이나이트 디퍼런스 메소드가 원리상으로는
델타 H가 무한대로 줄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무한대로 줄면은 걔는 사실 파이나이트 디퍼런스 메서드가 아니고 FDM이 아니라 그냥 그레디언트의 정의가 되겠죠. 그런데 얘를 컴퓨터로 계산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걸 보여주려고 내가 이 슬라이드를 가지고 온 건데, 컴퓨터라는 거는 아마 학생들이 프로그래밍 언어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서 들었을 것 같은데, 컴퓨터라는 것은 숫자를 계산할 때 보통 12-16승 이하의 17승, 18승 이런 것들은 크게 고려하지 않아요. 보통 16승까지 그 고려하면 굉장히 정확한 어떤 소수점을 가진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가 계산할 수 있는 영역인 12-16승 정도, 16승, 15승 정도의 영역 바깥에서는, 그러니까 14승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정확한 값이 나오는데, 어느 정도 정확한 그 계산 결과가 나오는데, 요 왼쪽 그래프, 오른쪽 그래프는 컴퓨터로 계산한 결과를 기반해서 그래프를 만든 그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가 한 15승 정도, 12-15승 정도 되는 델타 H를 가질 때부터 얘가 오차가, 소수점 아래쪽에 오차가 발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컴퓨터가 계산하는 결과 값이 우리 실제 어떤 그레디언트 값과는 크게 차이가 나도록 오차가 주주주 커지게 되는 것이고요. 요런 오차를, 그러니까 요런 에러를 컴퓨터 입장에서는 라운드 오프 에러라고 해가지고 뒤에 있는 소수점이 절사되면서, 그러니까 내가 컴퓨터가 다루고 있는 소수점은 12-15승 정도까지인데, 내가 계산하는 요 전체의 어떤 변화량이 만약에 12-16승 정도다. 그러면은 얘가 컴퓨터가 다룰 수 없는 범위에서 숫자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숫자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산에 오차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라운드 오프 에러라고 부르고요. FDM을 쓰는 건 좋아요. FDM을 쓰고 델타 X, 델타 H가 작아질수록 FDM의 정확성은 올라갑니다. 근데 얘가 무작정 작아지면 컴퓨터 입장에서는, 우리는 보통 컴퓨터 이용해서 공학적인 문제를 푸니까요. 컴퓨터 입장에서는 델타 H가 무조건 작아지면 안 된다. 그 값이 보통 안정적으로 쓰는 거는 12-8승, 9승 요 정도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 그 정도의 적절한 범위 내에서 델타 H를 설정을 해야 된다. 대신에 델타 H는 작으면 작을수록 그 FDM의 정확성이 올라간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장 디자인 옵티마이제이션 메서드까지 설명을 할 건데, 자, 시작을 할게요. 디자인 옵티마이제이션 메서드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옵티마이제이션 메서드, 수학적인 그 최적화 기법을 디자인에 접목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크게는요, 디자인 옵티마이제이션 메서드가 크게는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기울기 기반의 최적 설계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그레디언트 프리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해서 비구배율 기반의 최적 설계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예전에는 구배율 기반 최적 설계,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옵티마이제이션, 그냥 내가는 이거 GBO라고 할게요. GBO가 굉장히 많이 쓰였고요. 최근에는 이것보다는 컴퓨터 환경이 좀 더 좋아져서 비구배율, 그레디언트 프리 옵티마이제이션, 비구배율 기반 최적 설계가 조금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둘 다 많이 쓰이는데, 연구자 입장에서는 비구배율 기반 최적 설계가 조금 더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 중에 있고, 산업에서는 비슷하게 쓰이거나 아니면 구배율 기반 아직까지 구배율 기반의 추적 설계가 조금 더 강세로 쓰이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하면 되고요. 어찌됐건 구배율이든 비구배율이든 추적 설계는 내가 원하는 목적 함수가 최소값이 되거나 아니면 최대값이 되는 어떤 위치를 찾는 조건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목적은 동일합니다. 근데 그 최적계의 어떤 조건, 최적계의 어떤 독립변수의 위치를 찾는데 사용하는 정보들이 다른 거죠. 구배율 기반 최적 설계는 어떻게 찾냐고 하면요, 이런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지금 x라는 위치에 있어요. x라는 위치에서 내가 함수값을 계산을 했고, 이거보다 더 작은 함수값이 있을까? 예를 들면 내가 미니마이제이션 하겠다. 그 문제를, 그 디자인 프로블럼에 대해서 미니마이제이션 하겠다고 했을 때, 내가 현재 있는 위치, 현재 뭐 x가 0.1이다. 그러면 0.1인 위치에서 내가 함수값이 한 1 정도가 나왔는데,
이 주변에 나보다 지금 그러니까 0.1 위치보다 다른 위치에서 더 작은, 1보다 더 작은 함수값이 있을까, 없을까? 있으면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있을까? 어떠한 방향으로 내가 옮겨져야 1보다 작은 함수값이 있을까라는 그 정보를 도출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그 도함수, 1차 도함수니까 2차 도함수 쓰지만 어쨌건 그 도함수 그레디언트를 쓰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옵티마이제이션은 그러니까 쓰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들을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현재 위치가 x이고 다음 위치가 x 플러스 델타 h만큼 뭔가 내가 그 변화를 시킬 건데 델타 h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그쪽 위치, 그쪽으로 가고자 하는 그 방향성을 판단할 때 그레디언트를 쓰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해가 가죠? 그리고 이거는 보자. 요거는 알파 안 하고는 델타 h로 써도 상관없겠네요. 그렇게 되고 일단은 그런 거예요. 어찌됐건 내가 예를 들면 fx는 x제곱이라는 요 함수에서 최저가 되는 함수값 최저가 되는 어떤 값을 도출하려고 하면요. 일단은 내가 어떠한 스타팅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내가 어디선가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함수값을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나보다 작은 함수값이 있을까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일단 스타팅 포인트가 필요한데 예를 들면 스타팅 포인트를 여기다 뒀다고 칩시다. 그래서 1부터 x가 1일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여기서 시작을 하고 그때의 여기서의 펑션값 1을 계산을 해냅니다. 얘를 계산을 해내고요. 그 다음에 1보다 작은 값이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고려하기 위해서 그 1보다 작은 값이 어느 위치에 있을까를 고려하기 위해서 이때의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요. 이때 그레디언트 계산을 하고 얘는 수학적인 함수니까 그냥 데리버티브 x제곱의 데리버티브 2x를 쓰면 되고요. 아니면 공학적인 문제에서는 데리버티브가 아니라 파이나이트 디퍼런스 메소드 또는 뭐 다른 방법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수치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했을 때 그레디언트가 만약에 양수면 이렇게 표현이 되죠. 양수다 그러면 이 함수가 더 낮아지는 방향으로 가려면은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야 되죠. 경사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경사를 따라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야 함수값이 작아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위치는 처음 스타팅 포인트가 x가 1이었는데 그 다음 위치는 x는 1보다 더 작은 위치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그냥 알파로 표현되어 있는 거는 스텝 사이즈라고 해가지고 과연 그러면 얼마만큼 움직일 거냐, 과연 얼마만큼 이동시킬 거냐, 이만큼 움직일 거냐에 대한 값인데 일단 기울기를 구했어요. 기울기를 구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얼마만큼 움직이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수업에서는 설명하지 않을 거고 특정한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뭐였지? 울프 메소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수업에서는 다룰 건 아니고 적절한 기법들을 이용을 해서 이 알파 또는 델타 h로 표현되어 있는 이만큼의 스텝 사이즈, 그 도약하는 거리, 여기서부터 움직이는 요만큼의 거리를 적절하게 선정을 해줘요. 적절하게 선정을 해주면 이 위치가 여기 위치가 되겠죠. 이 위치로 옮겨지겠죠. 여기서 이만큼 옮겨지겠죠. 그리고 이때의 함수값은 대략적으로 FDM을 이용해서 이 수식을 이용해서 예측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측을 했더니 그 그레디언트 값을 이용하고 델타 H를 적절하게 선정해서 예측을 했더니 요거는 이미 이 위치에서 계산한 값이고요. 계산했고 그레디언트 계산했고 적절하게 델타 H를 정했더니 그 다음 x 플러스 델타 H 위치에서의 함수값이 예측이 되는 거예요. 그쵸? 예측이 됐으면 이때 이 위치에서의 함수값이 이 위치에서의 함수값보다는 더 작겠구나 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위치를 여기서
이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옮겨갔고요. 한번 옮겨갔고요. 그냥 옮겨갔고 아까 얘기했었던 거랑 똑같이 여기서의 실제 함수값도 한번 계산을 하고요. 다시 계산을 하고 이거는 예측치고요. 이거는 그냥 FDM을 이용해가지고 그 그레디언트를 이용해서 현재 위치에서 현재 위치 기준을 해서 다음 위치의 함수값을 예측한 것이고요. 실제로 다음 위치로 간 다음에 함수값을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봐서 실제로 내가 작은 값으로 갔구나, 함수값이 더 작은 값이 되는 위치로 갔구나 라는 것을 판단한 다음에 거기서 다시 그레디언트를 다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계산하고 그 다음에 스텝 사이즈 알파를 다시 조절해 가지고 요만큼 도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도약하고 그 다음에 또 도약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까지 내려올 때까지 이런 설계 과정을, 이런 그 최적화 과정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요. 방금까지 설명했던 게 1에서부터 4까지의 저거였고요. 프로세스였고요. 점점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달라지는 건요. 보통 이게 그 제대로 된 설계 과정이라고 하면 이 알파 또는 델타 H라고 지금 명명되어 있는 이 스텝 사이즈가 점차 줄어요. 예를 들면 0.2에서 0.1, 0.05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줄게 됩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줄게 되고 당연히 그때의 함수값은 1에서부터 점점 작아져서 0으로 수렴을 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렇게 수렴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프로세스, 이 최적화의 프로세스는 언제쯤 끝나느냐? 만약에 이 델타 H라는 값이 굉장히 작아져서 더 이상 작아질 필요가 없다. 더 이상 작아지는 것은 무의미하다라는 조건이 되면 그때 끝내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는 이 그래프의 기울기 값이 0이 되면 그 위치가 미니멈이 되죠. 그러니까 그 함수의 최소값을 가지는 미니멈이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위치에서의 그레디언트 값이 굉장히 작은 값, 더 이상 작아지는 것이 무의미한 어떤 값 이하가 되면, 그때가 되면 최적 설계를 종료해라. 최적 설계의 어떤 프로세스를 종료하라. 이런 조건을 쥐어주게 돼요. 어떤 것을 써도 되고 둘 다 써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조건을 만족을 하면은 최종적으로 최적 설계의 그 프로세스가 종료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구배율 기반의 최적 설계이고요. 근데 구배율 기반의 최적 설계는 되게 크나큰 단점을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을 할 건데, 일단 그거를 떠나서 내가 그 수학적인 정의를 몇 가지 설명을 할게요. 만약에 수학적으로 요렇게 생긴 함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아마 4차 그래프이지 싶은데, 이런 4차 그래프가 있을 때 그레디언트 F'이 제로가 되는 위치는요, 딱 눈으로 보기에 여기 요거 세 군데가 있죠.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 독립변수 x가 변할 때 그 그레디언트가 제로가 되는 것은 여기 세 군데가 될 거예요. 제로 그레디언트인 부분이. 근데 요 값을 봅시다. 요 값을 보면 가장 작은 것은요, 그 함수값이 가장 작은 부분은 이 위치죠. 그쵸?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사이에서의 가장 작은 미니멈이라고 해가지고 글로벌 미니멈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전역 최소점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렇게 부르게 되고요. 똑같이 그 그레디언트가 제로이긴 하지만 그레디언트가 제로고 얘보다 함수값이 작긴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얘보다 두 번째로 작은 그 그레디언트가 제로인 요 세 위치 중에 그 두 번째로 작은 그 최소점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는 로컬 미니멈이라고 부르고 한글로는 지역 최소점이라고 불러요. 로컬을 하다. 요 위치, 요 근방에서만 최소점이다 라고 해서 로컬 미니멈이라고 부르고요. 얘는 전체 영역에 대해서, 전체 디자인 스페이스, 그러니까 전체 그 독립 변수의 범위 내에서
최소점이라고 해서 글로벌 미니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그 2차 도함수, 2차 미분 그 값이 얘는 지금 플러스 값으로 요렇게 떨어졌어요. 요렇게 떨어졌는데 얘는 요렇게 위로 솟았죠.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솟았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 주변에서 가장 큰 값을 가지는 위치이기 때문에 로컬 맥시멈이라고 불러요. 로컬 맥시멈. 지역 최대점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애초에 얘는 고려할 필요가 없고 얘를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독립변수의 범위 내에서 최소값으로 선택을 하면 되는데 당연히 이 값이 더 좋은 거죠. 더 좋은 최적 설계 결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라건대 이 값을 최적 설계 기법이 이 값을 찾기를 원해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값을 최적값이라고 판단하고 종료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9배율 기반 최적 설계는 스타팅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근데 스타팅 포인트가 만약에 여기다 글로벌 미니멈 근처에서 스타팅 포인트가 결정됐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쭉 찾아가지고 여기까지 오겠죠. 근데 만약에 스타팅 포인트가 이쪽에 있다. 로컬 미니멈 근처에서 스타팅 포인트가 시작이 되면 얘는 점점 쭉 하다가 이쪽에서 멈춰버려요. 이쯤 돼서 그레디언트도 제로고 그 다음에 제로에 가까워지고 점점 이쪽에 가까워지다 보니까 델타 H도 거의 제로에 가까워져서 이게 실제로 옵티마이저는요. 옵티마이제이션 메서드는요. 그러니까 최적 설계 방법은 기법 자체는 얘가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줄 몰라요. 그냥 단순히 이런 거예요. 눈 가리고 요 앞에 있는 위치에서의 값만 보고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로컬 미니멈인지 글로벌 미니멈인지 이런 거는 전혀 판단하지 않고 그냥 쭉쭉쭉 하다 보니까 델타 H 값도 점점 작아지고 그 다음에 F'의 값도 거의 여기 가까워져요. 그래서 최적 설계의 기법은 여기가 그냥 미니멈이겠구나 라고 하고 나는 더 이상 최적 설계를 진행하지 않겠어, 종료하겠어 라고 하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최적 설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가 최적 설계 값이라고 판단을 하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내가 보기엔 여기가 최적 설계 값이 최적 설계의 어떤 결과가 여기여야 되는데 여기가 됐네? 라고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옵티마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로컬 미니멈을 찾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다른 표현으로 로컬 미니멈에 빠진다라고 해요. 요런 미니멈에 빠져서 더 이상 헤어나오지 못한다. 이렇게 한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지 못한다 라는 뜻에서 로컬 미니멈에 빠진다라고 표현을 하고 요런 단점이 있어서 즉 이제 스타팅 포인트가 어느 위치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옵티마이제이션의 설계 결과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온 것이 비구배운 그레디언트 프리 옵티마이제이션이 나온 것인데 이것도 단점은 있어요. 다시 설명하겠지만요. 어쨌든 그래서 옛날에는 9배율 기반의 추적 설계가 많이 쓰였던 반면에 요즘에는 비구배율 기반의 추적 설계도 많이 쓰이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구배율 기반 최적 설계의 그레디언트 프리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것을 설명을 할 건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옵티마이제이션이 로컬 미니멈에 빠지는 문제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개발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옵티마이제이션보다는 개발하기 시작한 기간이 늦었었던 거고 이게 아마 내가 알기로는 70년대, 80년대쯤부터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60년대인가? 아무튼 그랬던 것 같고요. 어쨌건 그렇게 시작을 했었고 그레디언트 프리 옵티마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레디언트 인포메이션은 그러니까 기울기에 대한 정보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펑션 값에 대한 결과값만 쭉 나열한 다음에 그 결과값만 이용해 가지고 최적의 어떤 조건들을 찾아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신에 비구배열 기반 최적 설계 같은 경우에는 아까 9배열 기반 같은 경우는
그 스타팅 포인트가 하나였잖아요. 한 점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한 점에서 시작해서 길게 계산하고 다음 점으로 넘어가고 길게 계산하고 다음 점으로 넘어가고 해서 한 점 한 점씩 계산을 해 갔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그 최적 설계를 그 진행했다고 하면은, 비구배율 기반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설계 영역 내에서 여러 개의, 일종의 여러 개의 스타팅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 개의 포인트를 적절하게 이렇게 뿌려요. 적절한 위치에 이렇게 배치를 시킨 다음에 각각의 그 위치에서의 함수값을 쭉 다 계산을 해요. 즉, 예를 들면 얘는 지금 10개의 포인트, 보통 그 그레디언트 프리 옵티마이제이션에서는 샘플 포인트라고 부르거든요. 그냥 샘플점, 어떤 뭐랄까 함수값을 계산하기 위한 위치가 되는 그런 위치를 샘플 포인트라고 부르고, 얘네들에 대한 하나의 세트를 샘플 포인트 셋, 샘플 셋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공간에서 전체적인 디자인 스페이스 내에서 적절한 위치를 가지고, 이것도 그 적절하게 뿌리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적절한 개수만큼 이렇게 뿌려줍니다. 그리고 뿌린 어떤 샘플 포인트에서의 함수값을 일일이 다 계산을 해요. 10개면 10번, 100개면 100번, 1000개면 1000번 다 계산을 해요. 계산을 한 다음에 그 중에서 작은 어떤 값들, 그 중에서 함수값이 작은 위치들을 뽑아내요. 10개 중에, 이쪽, 그 다음에 이쪽에 대한 함수값이 작구나라는 것을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판단을 한 다음에, 그러면 아까는 전체 영역에 대해서 10개의 샘플을 다 뿌린 건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로컬하게 요만큼. 그래서 이 안에서만, 여기 이 영역 내에서만 로컬하게 샘플을 다시 뿌려봐요. 10개에 대해서 다시 뿌려봐요. 그래서 함수값을 함수값을 다시 계산하게 되는데, 아까랑은 다르게 각각의 샘플 간의 어떤 거리가 샘플 간의 거리가 작아지니까요. 당연히 조금 더 촘촘하게 이 함수값을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계산한 결과들을 쭉 봤을 때 또 그 내부에서 그 10개 중에 함수값이 작은 위치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쪽에다가 조금 더 집중해서, 이것 중에 조금 더 집중해서 이만큼 공간 내에다가 10개를 또 뿌려봐요. 그 다음에 이만큼 공간 내에서 또 10개를 뿌려봐요. 그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최종적으로 10개의 샘플 포인트들은 이 글로벌 미니멈 근처에 이렇게 모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 중에 가장 최저의 어떤 함수값을 가지는 것을 미니멈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종료하는 것이 비구배율 기반의 수직 설계고요. 방금까지 설명했던 게 1번부터 4번까지의 어떤 설계 과정이었어요. 그렇게 점차적으로 이 로컬하게, 처음에는 글로벌하게 이렇게 서칭을 하고 글로벌하게 함수값을 계산해가지고 서로 비교를 하고, 이제 점점 로컬한 영역 내에서 똑같은 샘플 값을 뿌린 다음에 함수값을 계산하고 비교하는 것. 이 과정을 여러 번 거치는 것이 비구배율 기반의 수직 설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이밸리에이션 포인트 아니면 샘플 포인트들이 점차적으로 그 글로벌 미니멈 근처로 계속 모일 거예요. 클러스터 될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그 모이는 조건이 이렇게 모이는 이밸리에이션 포인트들이 충분히 가깝게 모여졌다라고 하면, 보통 예를 들면은 걔네들이 거의 x 값의 변화량이 1%, 0.1%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글로벌 미니멈에 가까워졌다라고 판단하고 그 디자인 프로세스를 종료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얘가 무한정 계속 진행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사용자가 나는 100번의 이터레이션, 100번의 어떤 반복 설계를 거치고 난 다음에 나는 종료하겠어라는 조건을 보통은 부여해요. 비구배열 기반의 최적 설계에서는. 그래서 그 조건을 만족을 했을 때, 그 조건 이상으로 이터레이션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디자인 프로세스가 종료되게끔 보통 이렇게 수행을 해요. 근데 이런 거예요. 아까 그 구배율 기반에서는요, 하나의 스타팅 포인트에서 시작해서 하나의 점을 계속 찾아 나갔던 건데, 얘는 10개의 샘플 포인트에 대해서 10번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샘플 포인트에 대해서 함수값을 계산해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계산할 수가 엄청 많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다행스럽게 요즘의 컴퓨터는 옛날의 컴퓨터에 비해서 성능이 워낙 빨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샘플 포인트에 대해서 계산을 수행해도 컴퓨터가 버텨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어느 정도 성능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함수값을 도출해 주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엄두도 못 냈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옵티마이제이션이 더 많이 쓰였고 요즘에는 컴퓨터 자원의 어떤 자원의 발전으로 인해서 요즘에는 그레디언트 프리 옵티마이제이션을 더 선호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단점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디자인 이피션시 자체는 떨어지겠죠. 디자인에 대한 성능은, 그러니까 디자인에 대한 설계 결과는 좀 더 정확성이 높은, 그러니까 글로벌 미니멈에 더 가까운 설계 결과를 내놓기는 하겠지만 그 설계 과정까지 거쳐야 되는 샘플 포인트의 함수 계산이 워낙 많다 보니까 계산의 그 설계의 효율성은 떨어지더라.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반응 표면법이라고 해서 리스폰스 서피스 메서드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보통 비구 배열 기반에서 그러니까 비구 배열 기반의 최적 설계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구 배열 기반의 최적 설계 기법이랑 함께 사용하게 되면 이 최적 설계에 떨어진 디자인 이피션시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리스폰스 서피스 메서드는 보통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프리 옵티마이제이션 할 때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RSM이라고 부르는 리스폰스 서피스 메서드는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옵티마이제이션이랑 같이 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다시 잠깐 설명하겠지만 어쨌든 이 개념이 뭐냐면은 이 전체적인 디자인 스페이스 있죠. 요렇게 생긴 디자인 스페이스를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옵티마이제이션 기법들, 보통 우리는 옵티마이저라고 부르는데 옵티마이저는 디자인 스페이스가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디자인 스페이스의 형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래프로 이런 그 4차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이렇게 생겼고 글로벌 미니멈이 이렇게 여기 있구나 라는 것을 판단하지만 옵티마이저 입장에서는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진짜 장님처럼 찾아다니는 거거든요. 이것저것 짚어보고 이게 더 괜찮구나 이렇게 해서 판단해서 그쪽을 다시 짚어보고 이렇게 진행하는 거라서 전체적인 디자인 스페이스를 모릅니다. 근데 요 모르는 디자인 스페이스를 수학적으로 어프로엑시메이션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개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첫 번째 이터레이션에서 이 10개의 샘플 포인트를 계산을 했잖아요. 그러면 요 10개의 샘플 포인트를 가지고 이 전체적인 대략적인 수학 요 수식 있죠. 이 수식을 대략적으로나마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쓰는 방법이 리스폰스 서피스 메서드, 반응 표면법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표면법, 서피스라는 표현이 왜 들어갔냐고 하면은 디자인 스페이스 요렇게 생긴 디자인 스페이스, 예를 들면은 내가 요러한 지금 파란색 있죠, 파란색 점수로 보여있는 요런 함수를 내가 예측하고 싶어요. 그래서 요거를 예측한 결과가 지금 빨간색 그래프인데 요런 요런 디자인 스페이스를 1차원에서는 요렇게 선으로 그리지만 2차원이라고 생각하면은 면이 되죠. 1차원에서는 선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고 2차원에서는 면으로 그래프가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그 면, 서피스, 거기서 따온 게 리스폰스 서피스 메서드에서의 서피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스폰스라는 거는 반응, 그러니까 x 값이 얼마가 들어갔을 때 y 값이 얼마가 되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반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반응 표면법이라고 우리는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리스폰스 서피스 메서드 줄여서 RSM이라고 부르고요. 몇 개의 샘플 포인트, 얘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8개의 샘플 포인트를 이용해서 실제 파란색 점선을 보이는 요 함수를 이제 저걸 한 거죠. 예측을 하는 거죠. 그게 빨간색 그래프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 빨간색 그래프로 나타내는 요것이 RSM의 결과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8개의 샘플 포인트를 이용해서 전체적인 설계 디자인 스페이스, 요 디자인 스페이스를 예측하는 것. 그것이 RSM의 목적이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실제 해석했었던 요 샘플 포인트들 있죠. 이거의 값을 기반으로 예측하는 것이다 보니까 당연히 샘플 개수가 증가하면요. 샘플 개수가 증가하면 당연히 그 예측하는 예측치의 결과값이 좋아질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샘플 개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샘플 개수가 너무 많아지면요. 사실 RSM을 쓸 필요 없이 그냥 RSM 없이 바로 그냥 비구배율 최소 설계를 진행하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샘플 개수는 필요합니다. 적절한 샘플 개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적절한 샘플 개수가 선정이 되어 있고 그걸 이용해서 RSM을 이용한 어떤 디자인 스페이스의 어프록시메이션을 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그 비구배율 기반의 초소 설계는 이 RSM이랑 결합해 가지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비구배율 기반의 최소 설계는 샘플 포인트에서의 펑션 값을 계산을 해야 됐었잖아요. 근데 그 계산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RSM이 도출해내는 요 펑션 값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점은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CF들을 이용해서 날개의 양력을 계산하는데 1시간이 걸려요. 근데 얘를 100개 정도로 하면 100시간이 걸릴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한 10개 정도만 뽑아가지고 일단 처음에 10시간 정도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이제 샘플 포인트를 계산하고 RSM을 이렇게 구출해요. 이렇게 그 예측치를 이렇게 만들어 놔요. 그리고 나면 요 RSM에서 이 위치, 샘플 포인트가 없는 요 위치에서의 함수값을 계산해내는 거는 단 몇 초면 끝나요. 몇 초도 안 걸려요. 0.1초 뭐 이렇게 되면 끝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RSM에서 계산된 함수값을 이용해 가지고 그 최소 설계를 진행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최소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샘플 포인트에 대한 함수 계산을 굉장히 많이 수행해야 하는 비구배율 기반의 추적 설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생기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개발된 것이 Response Surface Method, RSM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디자인 스페이스를 RSM으로 어프록시메이션 해놓으면 디자인 메서드들은 RSM을 가지고 디자인 스페이스를 추정을 해내는 거예요. RSM을 가지고 이 위치에서 그 미니멈을 가지겠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건데 RSM에서 나오는 펑션 값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도출해낼 수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디자인 프로세스의 그 시간, 디자인 코스트라고 부르는 디자인 설계의 결과까지 걸리는 그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반응 표현법은 그레디언트 프리 옵티마이제이션은 보통 RSM이랑 같이 맞물려서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물론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옵티마이제이션도 RSM을 쓸 수 있어요. RSM 가지고 펑션 값도 계산할 수가 있지만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Finite Difference 메소드 FDM을 이용해 가지고 RSM으로 예측된 이런 디자인 스페이스 내에서도 FDM을 똑같이 쓸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예측이 됐어요. 그러면 요 값이랑 요 값을 이용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옵티마이제이션도 RSM이랑 같이 맞물려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굳이 사용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옵티마이제이션은 그냥 소수의 어떤 샘플 포인트들, 그러니까 소수의 스타팅 포인트를 이용해서 이제 점차 나아가다 보니까 굳이 RSM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차이점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옵티마이제이션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이 스티피스트 디센트, 우리나라 말로는 최대 경사법인가? 최소 경사법인가? 그렇게 표현할 거고요. 그 다음에 컨주게이트 그레디언트 메서드라고 해서 공액 경사법 이런 것이 있고 뉴턴 랩슨 방법이라고 해서 뉴턴법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보통 요 세 가지를 가장 많이 쓰게 되고 그레디언트 프리 옵티마이제이션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지네틱 알고리즘, 유전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 것, 그 다음에 파티클 스웜, 패턴 서치라는 방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RSM에서는 리스트 스퀘어, 최소 자승법, 그 다음에 레디어 베이시스 펑션, 이게 한글로 어떻게 표현하는 거겠냐? 그렇게 됐고, 서포트 벡터 법,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크리깅이라고 하는 특수한 방법이 있어요. 이 크리깅 방법 있고,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 요즘
뭐 DNN, CNN,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딥 뉴럴 네트워크 있죠. 그것에 기초했었던 그것의 그 시작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시작점이었던 뉴럴 네트워크도 RSM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다르게 그 학생들 4학년이니까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할 건데 리서치 서비스 메서드는 그 머신러닝이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집어넣고 예측치를 뽑아낼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 그게 이제 RSM이라고 어디서는 RSM이라고 부르는 거고, 어디서는 디자인 입장에서는 RSM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뭐 제어나 이런 쪽에서는 RSM이 아니라 이제 저걸로 부르는 거죠. 머신러닝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개념은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디자인 측면에서 옛날에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라고 해서 ANN이라는 기법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뉴럴 네트워크라는 그 방법이 굉장히 발전하면서 CNN도 됐고 DNN도 됐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맥락 자체는 RSM이랑 머신러닝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게 아마 머신러닝 안에서도 기계적인 머신러닝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기법들이 이 RSM 요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자세한 거는 궁금한 게 있으면은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 그쪽을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이거 제일 마지막 장인데 MDO 내가 두 번째 시간인가요? 첫 번째 시간 때 MDO 한번 설명했었죠. 멀티디시플리너리 디자인 옵티마이제이션 설명을 했었고 그 내용인데 그 중에서 이 옵티마이저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다가 이 RSM이든 그레디언트 프리드 옵티마이제이션이든 그레디언트 베이스 옵티마이제이션이든 얘네들을 물려가지고 자동적으로 디자인 프로세스를 진행시키는 것. 요것이 MDO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옵티마이저 내가 오늘까지 설명했던 거는 결국에는 MDO에서 이 옵티마이저라고 불리는 요 부분을 설명하려고 시간을 할애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DO 개념 설명했고 옵티마이저 개념 설명했고 전체적인 이니셜 사이징까지 설명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우리 수업에서 우리 과목에서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대략적으로 설명이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 진행하고 다음 주 수업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학생들이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을 좀 설명을 하면서 학생들이랑 얘기를 나눠보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학생들 들어줘서 고맙습니다.